서울구치소의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죽지 못해 천장에 달라붙은 파리떼처럼 나는 맞은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서 내가 알던 단 한 줌의 온기라도 찾아내려 애쓰면서. 박지훈, 그가 가장 좋아하던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소매단의 커프스링크는 작년 내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티파니 한정판, 내 3개월치 비상금을 털어서 산 것이었다. 그가 자리에 앉았다.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서명해. 의문문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죄를 인정한다는 자백서를 훑어보았다. 세 글자가 칼날처럼 눈을 파고들었다. 지훈 씨. 나 그 사람 치지 않았어.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게 잠겨 있었다. CCTV 보면 알잖아. 그날 운전한 건 한셀이었다고. CCTV는 고장이었어. 그가 내 말을 잘랐다.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평온한 말투였다. 지문 감식 결과도 나왔고 핸들엔 네 지문밖에 없었어. 나는 얼어붙었다. 내 지문? 나는 그날 그 차 핸들에 손도 대지 않았다. 당신이 옮겨놓지 않았다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내 지문을 당신 법의학 감정 연수 받았잖아. 지문 옮기는 법 알잖아. 강유희, 박지훈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다 불렀다. 그 서늘한 거리감이 이 구치소의 쇠창살보다 더 차가웠다. 그만해. 세리는 몸이 약해. 거기 들어가면 반년도 못 버텨. 넌 다르잖아. 넌 건강하니까. 기껏해야 몇 년 살다 나오면 돼. 기껏해야 몇 년. 마치 내가 감옥에 가는 게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 가방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낡은 아파트, 내가 이미 명의 이전 처리했어. 세리가 몸조리할 안정적인 거처가 필요해. 이해할 수 있지? 마치 머리부터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했다. 그 집은 아버지,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게 남긴 유일한 것이었다. 등기부등본에도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가 어떻게 명의를 이전했을까? 내 서명을 위조했구나.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박지훈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시계를 한번 볼 뿐이었다. 마치 중요한 회의에 늦은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명하는 게 모두에게 좋아. 그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나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쓰레기를 보는 눈빛이었다. 마치 내가 다 쓰고 난 도구, 이제는 거추장스러워 버려야 할 물건인 것처럼. 지훈 씨, 나는 유리에 몸을 기댔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3년, 당신과 결혼한 지 3년이야. 일도 그만두고 당신 밥 해주고 빨래했어. 당신 어머니 입원했을 때 내가 밤낮으로 간호했고 단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는 이미 가버렸다. 시멘트 바닥에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심장을 밟는 것 같았다. 나는 쇠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다. 등의 수위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억지로 숨을 고르려 애썼다. 하나, 둘, 셋, 무너지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나는 눈을 감았다. 3년 전, 내가 박지훈과 결혼할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가 분에 넘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는 그저 이류로펌의 작은 변호사일 뿐이었다. 정장 소매는 한 젠짤 받고 내게 밥을 사준 곳은 1인분에 5,000원짜리 김치찌개 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오직 빗속에서 우산을 전부 내 쪽으로 기울여주고 자신은 비를 다 맞아 흠뻑 젖었던 그 순간의 어리석음만을 생각했다. 정말 젠장맞게 어리석었다. 나는 그 자백서의 모서리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내가 서명하지 않은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었다. 나 강유희가 설령 저 중범죄자 구역에 던져진다 해도 한세리 같은 인간이
내 시체를 밟고 좋은 날을 보내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교도관이 재촉하러 왔다. 나는 독방으로 돌아와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옆방 여자가 밤새도록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박지훈이 돌아서는 그 순간 전부 말라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신문실 문이 열렸다. 나를 신문할 경찰인 줄 알았다. 들어온 것은 김영자, 내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내가 백화점 할인 코너에서 사준 꽃무늬 재킷을 입고 새로 파마한 머리에 입술을 새빨갛게 칠하고 있었다.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테이블 위에 휙 던졌다. 유희야. 그녀가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는 자세가 마치 자기 땅을 순시하러 온 지주 같았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연기를 기다렸다. 참, 너도 참. 우리 지훈이가 서명 하나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김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 가식적인 말투에 위산이 역류하는 것 같았다. 세리가 정말 불쌍하지. 어린 나이에 그런 병에 걸리고 또 이런 사고까지 당하고 감옥의 고생을 어떻게 견디겠니? 그래서 제가 견뎌야 하나요? 내가 입을 열었다. 넌 당연히 견딜 수 있지. 김영자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넌 뼈대가 튼튼하잖아. 예전에 내가 좌골신경통 앓을 때 혼자서 날없고 5층을 내려와도 숨 하나 안 가빴잖아. 몇 년만 있다 나오는 건데 뭐. 나오면 아직 젊잖아. 그녀가 손을 뻗어 테이블 너머로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뒤로 몸을 뺐다.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다. 너, 그 태도 뭐야? 김영자의 목소리가 순간 8도나 높아졌다. 내가 좋게 좋게 말하는데 너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 만난 게 네 팔자 편 줄 알아. 네 꼴을 좀 봐. 고아해. 아비어미도 없고 배경도 없고. 다음 순간 그녀는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내 앞으로 돌진했다. 뺨이 날아올 때 사실 보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이 남자 잡아먹을 년. 김영자가 내 코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네가 복 있는 여자였다면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 찾았겠어? 제 능력으로 남자 못 잡고 남 탓만 하기는. 나는 뺨을 만졌다. 입가에서 비릿한 쇠맛이 났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다. 김영자는 내 눈빛에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내 표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분명히 물러섰다. 다 때리셨어요? 내가 말했다. 김영자의 입술이 떨리더니 이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너, 그 눈빛 뭐야? 반항하는 거야? 내가 말했지. 강유희, 서명 안 해도 하게 될 거라고. 이건 네 뜻대로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랬어. 그가 뭐라고 했는데요? 오늘 밤 세리 데리고 그 뭐냐 비즈니스 파티에 가서 축하 좀 한다고 했어. 김영자가 비웃었다. 넌 여기서 잘 지내봐. 판결문 내려올 때까지. 그녀는 머리를 한번 흔들고 가방을 챙겨 나갔다. 나가기 전 한마디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네가 3년 전에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혼수 한 푼 안 가져왔잖아. 3년 동안 공짜로 먹고 살았으니 빚 갚는 셈쳐. 문이 쾅 닫혔다. 나는 혼자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뺨의 통증은 이미 무뎌졌다. 마음은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100도로 끓어 더 이상 거품이 나지 않는 주전자처럼. 좋아. 오늘 밤 비즈니스 파티. 축하. 박지훈과 한세리가 팔짱을 끼고 축하하러 간다. 나를 사지로 몰아넣고. 그래, 너희만 즐거우면 됐지. 독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젊은 여자 교도관과 마주쳤다. 그녀는 몰래 내게 생수 한 병을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유희 씨, 힘내세요. 밖에서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있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밖에서? 사람들이? 누구? 내게는 가족이 없다. 양아버지는 3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 세상에 정말로 가족이 없는 걸까?
어릴 때부터 지니고 다녔던 옥 펜던트, 박지훈이 전당포에 맡겨버린 그 펜던트. 양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내게 하신 말. 유희야, 네 친부모님. 언젠가 그분들이 널 찾아올 거야. 나는 줄곧 그가 임종을 앞두고 혼미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심장이 갑자기 세차게 뛰었다. 밤구시, 감방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발소리, 무전기의 전류 소리, 철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한 중년 남성이 내 감방문 앞에 섰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양복, 희끗희끗한 옆머리. 하지만 총처럼 꼿꼿하게 편허리. 그의 뒤에는 3명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하나같이 키가 크고 하나같이 반듯했다. 맨 앞에 중년 남성은 나를 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유희야, 그 목소리에 온몸의 솜털이 곤두섰다. 공포가 아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혈맥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전율이었다. 감방문이 열렸다.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내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허공에서 손을 멈췄다. 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유희야, 아빠다.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다. 그의 뒤에 서 있던 가장 키 큰 남자가 입을 열었다. 첼로처럼 깊고 낮은 목소리였다. 동생, 내가 큰오빠다. 우린 널 18년 동안 찾았어. 두 번째 남자가 주머니에서 옥 펜던트를 꺼냈다. 내 것과 똑같은 무늬, 똑같은 결. 다만 크기가 더 컸다. 그가 말했다. DNA 대조 결과 3일 전에 나왔어. 일치율 99.97%. 세 번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김영자에게 맞은 내 뺨의 붉은 자국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극도로 위험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누가 때렸어?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감방 전체의 온도가 3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나는 입을 벌렸지만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황당한 꿈 같았다. 3시간 전 나는 어떻게 품위 있게 죽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3시간 후 누군가 내게 내가 재벌 총수의 친딸이라고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라. 중년 남성, 내 아버지 강태환이 몸을 낮춰 내 눈을 마주 보았다. 수백억 규모의 비즈니스 제국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모든 건 이미 처리됐다. 그 위조된 증거들, 소위 지문 보고서라는 것들, 큰오빠가 밤새 다 뒤집어 놨어. 넌 이제 자유야, 유희야. 자유. 그 두 글자가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박지훈 때문도 아니고 그 죽어버린 결혼 때문도 아니었다. 나 자신 때문이었다. 3년 동안 무료 부모 노릇을 하고 마지막에는 대역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갈 뻔했던 나 자신 때문에.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셔 눈물을 억지로 밀어 넣었다. 자백서는 폐기됐어. 큰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지훈의 증거 위조, 구치소 직원 매수 기록은 내가 전부 확보했어. 이제 여기 들어와야 할 사람은 그놈이야. 셋째 오빠는 여전히 내 뺨의 손자국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증거 수집.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강태환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 코트에서는 은은한 소나무 향, 아주 비싸지만 절제된 향이 났다. 가자. 그가 말했다. 아빠가 집으로 데려다 줄게. 구치소 뒷문으로 나올 때 나는 세 대의 차를 보았다. 검은색, 제네시스, 연번 번호판. 각 차 옆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씩이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셋째 오빠 강태우가 내 옆에서 걸으며 힐끗 나를 보았다. 동생, 그가 말했다. 응, 너 때린 그 아줌마,
어떻게 처리해줄까? 나는 2초간 침묵했다. 일단 그냥 두세요. 강태우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이 푹 잠겼다.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김영자의 그 의기양양한 얼굴, 박지훈이 냉정하게 돌아서던 뒷모습, 그리고 한세리가 카톡으로 보냈던 메시지가 떠올랐다. 형님, 죄송해요. 지훈 씨가 저를 더 사랑한대요. 그 메시지 뒤에는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나는 눈을 떴다. 큰오빠. 앞자리에 강태민이 백미러로 나를 보았다. 오늘 밤 그 비즈니스 파티 어디서 열려요? 강태민이 휴대폰을 뒤적였다. 시그니엘, 서울. 국내 최고급 투자 설명회야. 박지훈이 자기 로펌 파트너 자격으로 입장권 2장을 구했지. 아, 사실 이 파티 주최사 중 하나가 우리 강씨 집안 산업이야. 그가 이 말을 할 때 입가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저도 갈래요. 차 안이 몇 초간 조용해졌다. 강태환이 조수석에서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유희야, 아빠. 내가 이 단어를 내뱉었을 때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강태환의 온몸이 확연히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갈래요. 나는 반복했다. 그가 나를 여기 쳐넣으면서 오늘 밤 그 여자 데리고 축하하러 간다고 했어요. 그럼 저도 가서 축하해줘야죠. 차 안은 3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셋째 오빠가 웃었다. 그 웃음은 기뻐서가 아니었다. 피냄새를 맡은 맹수가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의 흥분이었다. 좋아. 강태우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걸이를 딱딱 두드렸다. 그럼 일단 우리 동생부터 좀 꾸며야겠네. 이꼴로 들어가면 타격감이 좀 약하지. 그가 가리키는 것은 내 몸의 구질구질한 수위였다. 속옷은 갈아입었지만 안에 흰 티셔츠에서는 아직 구치소의 소독약 냄새가 났다. 20분 후 차는 내가 본 적 없는 별장 앞에 멈췄다. 강태환은 이곳이 강씨 집안의 서울 임시 거처라고 했다. 임시 거처에는 앞뒤 정원, 실내 온수 수영장, 그리고 전문가 수준의 드레스룸이 있었다. 나는 욕실로 밀려 들어갈 때까지도 정신이 멍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 3일 동안 씻지 못한 끈적임이 씻겨 내려갔다. 구치소의 냄새는 값비싼 바디워시 향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수갑에 쓸려 붉어진 손목 자국과 언제 부딪혔는지 모를 다리의 멍자국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얼굴이 누렇게 뜨고 입술은 부르저으며 눈 밑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이것이 박지훈이 말하던 몸이 좋아서 몇 년쯤은 괜찮다던 나였다. 나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욕실을 나왔다. 드레스룸에는 이미 3벌의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나는 검은색 드레스를 골랐다. 어깨선이 날렵하고 치맛단은 무릎 바로 위까지 왔다. 등에는 정교한 히든 버튼이 줄지어 있었다. 화려한 붉은색 전투복 같은 옷은 아니었다. 오늘 밤 나는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었다. 나는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이었다. 내 죽어버린 결혼과 박지훈의 모든 체면을 위한 장례식.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놀림은 빨랐다. 내 뺨의 손자국과 다크서클을 가렸다. 마지막 립스틱 한 번으로 그는 뒤로 물러서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고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원래 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부엌대기 아줌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코를 잡히고 욕을 먹는 며느리도 아니었다. 가자. 문 밖에서 셋째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나섰다. 문 밖에는 강태환, 강태민, 강태준, 강태우, 아버지와 새오빠가 나란히 서 있었다. 4사람은 모두 짙은 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복도의 공기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강태환은 내가 나온 것을 보고 팔을 내밀었다. 아빠가 같이 가주마. 나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이 살짝 땀에 젖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곧 있을 역전극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심장의 두근거림이었다. 박지훈. 오늘 밤 부디 즐겁게 놀고 있길 바라. 시그니엘 서울 76층 1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연회장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박지훈은 뷔페 테이블 옆에 서서 왼손에는 샴페인을, 오른손으로는 한세리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둘째 오빠 강태준이 미리 연회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뒀기 때문이다. 물론 임시로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 시그니엘 서울 자체가 강씨 집안의 산업이었고 모든 카메라의 권한은 그의 손에 있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내가 76층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첫눈에 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박지훈은 새 정장으로 갈아입고 구치소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였다. 그는 한 중년 사업가와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끔 고개를 숙여 한세리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면 한세리는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커플의 모습이었다. 3개월 전 바로 이런 자리에서 그의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은 나였다. 나는 입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 뒤에는 아버지와 새오빠가 있었다. 셋째 오빠 강태우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서 들려왔다. 바로 들어갈까? 아니면 저놈이 먼저 널 보게 할까? 잠깐만요. 내가 말했다. 나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훈이 샴페인 잔을 들어 한세리를 향해 건배했다. 나는 연회장 건너편에서도 그의 입술 끝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자신만만한 천하를 다 가진 듯한 미소. 그는 분명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라는 골칫덩이를 처리했고 내 집까지 차지했으며 오늘 밤에는 그의 백월광 바이웨권을 데리고 상류 사회의 모습을 드러냈으니 완벽한 인생. 좋아, 이제 됐다. 가요. 내가 말했다.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나는 강태환의 팔짱을 끼고 한 걸음 한 걸음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종소리처럼 맑고 또렷하게 울렸다. 가장 먼저 우리를 알아본 것은 입구의 지배인이었다. 그는 강태환의 얼굴을 보자마자 스프링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 회장님.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주변 5m 이내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강태환을 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모르는 사람들도 그 위세에 눌려 웅성거렸다. 백발의 노인과 그를 따르는 3명의 젊은 남자. 모두가 잡지 표지 모델 수준의 외모와 기세를 가졌고 그 중앙에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인이 있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파도처럼 연회장 깊숙한 곳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인파를 넘어 정확히 인파 속의 박지훈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아직 나를 보지 못했다. 한세리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의 소란에 이끌린 듯했다. 그녀는 입구 쪽을 한번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호기심, 그 다음은 의아함, 그리고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마치 사진이 일시정지된 것처럼 한세리가 박지훈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나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저기 좀 봐라고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박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연회장 반대편에서 나는 그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무심한 곁눈질, 그리고 정지, 그리고 동공 확장. 그는 나를 알아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보일 속도로 사라져 펴졌다. 양볼에서 시작해 입술까지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이 기울어 술이 그의 새 정장 앞줌에 쏟아졌지만 그는 느끼지도 못했다. 나는 그를 향해 살짝 웃어주었다. 아주 가볍고 얕게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미소. 신혼 첫날 밤 내가 그에게 지어 보였던 미소와 똑같은 각도였다. 박지훈의 목을대가 한번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의 다리가 풀렸다. 박지훈은
정말로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 그의 주변에는 아직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이 무릎을 지탱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온몸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 있었다. 한세리는 그보다 반응이 빨랐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박지훈의 뒤에 숨었다. 두 손으로 그의 정장 뒷자락을 꽉 쥔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말도 안 돼. 나는 인파의 틈새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분명 안에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닥쳐. 박지훈이 이를 악물고 두 글자를 뱉어냈다. 나는 서둘러 다가가지 않았다. 강태환은 나를 데리고 연회장 중앙으로 향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분주히 길을 비켜섰다. 몇몇 기업가들이 주동적으로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신상을 대하듯 공손한 태도였다. 강 회장님, 직접 참석하신 것은 오랜만입니다. 이쪽은 따님이신가요? 강태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많은 것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저 내 팔에 얹힌 손을 가볍게 두드려줄 뿐이었다. 그 동작은 지극히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18년 동안 헤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잊게 할 정도였다. 나는 그를 따라 연회장의 주빈석 방향으로 걸어갔다. 박지훈의 곁을 지나갈 때 나는 멈추지도 않았다. 그저 곁눈질로 그를 한번 훑어보았을 뿐이다. 단 한 번의 눈길에 그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입술은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움찔거렸다. 나는 그의 곁을 지나갔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계속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가올 때부터 멀어질 때까지 그 시선은 거의 타는 듯했다. 등 뒤에서 한세리의 억눌린 비명이 들려왔다. 박지훈, 어떻게 나온 거야? 당신이 만전지책이라고 했잖아. 그 증거들, 닥치라고 했지. 박지훈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게 깔려 있었지만 너무 긴장한 탓에 오히려 날카롭게 들렸다. 내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갔다. 서두를 필요 없다. 오늘 밤은 길다. 주빈석은 연회장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반원형의 소파 좌석이었다. 나는 강태환의 오른편에 앉았고 새오빠가 양쪽으로 나뉘어 앉았다. 웨이터가 허리를 숙여 특별히 제작된 칵테일을 가져왔다. 그 공손한 자세는 이 호텔이 우리 집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박지훈은 여기서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을 축하하려 했고 이곳의 등기부 등본에는 강태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동생. 둘째 오빠 강태준이 내 왼편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0시 30분에 상업협력 계약 체결식이 있어. 박지훈의 로펌도 초청 대상 중 하나야. 그 프로젝트 반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더군. 그의 자격을 취소하세요. 내가 말했다. 강태준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다. 30초 후 연회장 중앙의 LED 화면에 스크롤되던 협력사 명단이 조용히 업데이트되었다. 박지훈이 속한 원책 법무법인이 명단에서 사라졌다. 나는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시선은 잔 너머로 박지훈을 향했다. 그는 마침 그의 상사, 즉 파트너 변호사에게 끌려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그 파트너의 얼굴색은 매우 좋지 않았고 목소리를 낮추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박지훈의 얼굴은 흰색에서 철청색으로 변했다. 그는 드디어 당황하기 시작했다. 진짜 당황. 나를 보았을 때의 그 짧은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생계와 미래, 모든 것이 오늘 밤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당황이었다. 한슬이는 여전히 그의 곁에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아까의 가녀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지훈의 팔을 잡고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다. 지훈 씨, 어떻게? 저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였어? 도대체 무슨 배경이야? 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 뿌리치는 동작은 매우 힘찼다.
한세리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고 하이힐이 꺾일 뻔했다. 나는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3개월 전 한세리는 카톡으로 내게 자랑했다. 지훈 씨는 나한테 형님보다 100배는 더 잘해줘요. 지금은 100배의 호의도 결국 이 정도뿐이었다. 큰오빠 강태민은 어느새 레드와인 한 잔을 들고 연회장 반대편에 서서 법조계의 거물 몇몇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한마디씩 떨어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박지훈을 보는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미묘했다. 동료들 사이의 예의 바른 인사에서 의도적인 회피와 소외로 아무도 곧 무너질 사람과 함께 서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상류 사회의 규칙이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가 직접 저놈을 오늘 밤 쫓아내줄까? 셋째 오빠 강태우가 불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 지루한 듯 물었다. 아니요. 그럼 뭐 할 건데? 저놈 추하게 구는 거 구경할 거야? 밤새도록? 밤새도록은 아니고 적당히. 내가 말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멀리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느껴보게 둬요. 강태우가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담배를 한 바퀴 돌려 주머니에 넣었다. 알았어. 동생 말대로 하지. 시간이 흘렀다. 10시가 되자 박지훈은 마침내 참지 못했다. 그는 술에 젖은 정장 앞대를 정리하고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는 주빈석 쪽으로 걸어왔다. 한세리가 따라오려 했지만 그의 한 번의 눈빛에 물러났다. 그는 혼자 인파를 가로질러 왔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그것은 변호사로서의 그의 직업적 본능이었다. 마음속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겉으로는 체면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이 바지 주머니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긴장했을 때의 작은 버릇이었다. 3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소파 3미터 앞에서 멈췄다. 강태우가 그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은 셋째 오빠에게 표준적인 사교적 미소를 지었다. 저는 네가 누군지 알아. 강태우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온기라고는 한 톨도 없었다. 내 동생을 구치소에 보낸 그분이시지. 박지훈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그의 시선은 강태우의 어깨 너머로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향했다. 나는 그를 마주보았다. 유희야.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꽉 잠겨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말없이 강태우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그를 들여보내라는 뜻이었다. 셋째 오빠가 옆으로 비켜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지나갈 만큼의 좁은 공간만 열어주었다. 박지훈은 그 좁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내 앞에 섰다. 이 거리에서는 그의 이마에 맺힌 미세한 땀방울까지 볼 수 있었다. 앉아요. 나는 맞은편의 1인용 의자를 가리켰다. 그가 앉았다. 그리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를 보고 그는 나를 보았다. 마치 구치소의 그 면회실로 돌아간 것 같았다. 다만 이번에는 유리 칸막이가 사라졌을 뿐이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계층 전체의 간격이었다. 어떻게 나온 거야? 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평온하게 만들려 애썼지만 성대의 떨림이 그를 배신했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반문했다. 그의 목을 대가 한 번 움직였다. 유희야, 그 일들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평평하고 담담했다. 마치 오늘 뭐 먹을지 토론하는 것처럼 지문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설명할래요? 아니면 구치소를 어떻게 매수했는지 설명할래요? 그것도 아니면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집을 당신 애인에게 넘겨준 구체적인 조작 절차를 설명할래요? 한마디 할 때마다 박지훈의 얼굴은 한 겹씩 더 하얗게 질려갔다. 나, 박지훈 씨. 나는 술잔을 내려놓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오늘 나한테 말을 건 건 설명하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내가 맞췄다. 변호사란 원래 그렇다. 벼랑 끝에 몰려서도 첫 반응은 구걸이 아니라 상황을 평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허점을 찾는 것이다. 그는 내 패를 알고 싶어 했다. 알 필요 없어요.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 자백서 나 서명 안 했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당신, 증거 위조, 공무원에게 뇌물 준 모든 기록이 관련 부서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박지훈의 얼굴에서 완전히 핏기가 가셨다. 너, 그의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었다. 증거가 없잖아. 나는 웃었다. 정말 진심으로 웃었다. 이 남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입을 놀리고 있었다. 3년 동안 그는 이 점 하나는 변하지 않았다. 확실해요? 나는 옆에 있던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하나 재생했다. 어제 구치소 면회실에서의 대화였다. 그가 직접 CCTV는 고장났고 지문 보고서는 이미 나왔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이 조용한 좌석 구역에서 그 목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구치소 면회실에는 감시 및 녹음 장치가 있다. 하지만 그 장비들은 그가 매수한 사람에 의해 꺼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내 옷안감에 초소형 녹음기가 꿰매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내가 구치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숨겨둔 것이었다. 내가 박지훈이 이 지경까지 올 것을 예측해서가 아니었다. 3년 동안 변호사 아내로 살면서 보고 들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언제나 증거를 남겨라였기 때문이다. 박지훈의 표정은 격렬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은 분노, 그리고 공포. 순수하고 가릴 것 없는 공포. 강유희, 그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반 미터나 밀려났다. 네가 감히 녹음을 해? 앉아. 내가 말한 게 아니었다. 강태호였다. 셋째, 오빠가 어느새 박지훈의 뒤로 돌아가 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눌렀다. 힘이 어찌나 센지 박지훈의 무릎이 굽혀지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 동생 앞에서 목소리 좀 낮춰. 강태호의 목소리는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웠지만 어깨를 누른 손은 박지훈을 아프게 했다. 그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다. 나는 휴대폰을 챙겼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나는 일어나서 박지훈의 눈을 내려다보았다. 돌아가서 잘 생각해요. 다음에 우리가 만날 곳이 변호사 사무실일지 아니면 법정일지. 나는 몸을 돌려 밖으로 걸어갔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다. 아, 맞다. 오늘 밤 당신의 계약 프로젝트는 취소됐어요. 이유는 투자자가 당신 로펌의 규정 준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대요. 그의 동공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상업 경쟁일 뿐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나는 걸어 나왔다. 주빈석 구역을 나올 때 연회장 전체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다. 그 시선은 3년 동안 내가 박지훈의 뒤를 따라다니며 변호사 아내로서 받았던 가식적인 인사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박 변호사 부인, 가정주부, 중요하지 않음, 이라고 보았다. 지금 그들은 나를 강씨 집안 사람으로 보았다. 나는 강태환의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금속 벽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다. 피곤하니? 강태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조금요. 나는 인정했다. 밤새도록 태어난 척 연기하느라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는 가족밖에 없으니 마침내 피로를 드러낼 수 있었다. 손바닥에는 내가 차은 4개의 초승달 자국이 나 있었다. 아까 박지훈이 다가올 때 사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역겨웠다. 생리적인 역겨움. 한때 내 곁에서 잠들었던 남자가
이제는 나를 산채로 묻으려 하는 남자를 마주하는 그 역겨움은 뱀을 보는 것보다 더 심했다. 오늘 밤 잘했어. 큰오빠 강태민이 옆에서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네가 직접 나설 필요 없어. 변호사 서한, 형사 고발, 재산 정산은 내가 처리할게. 아니요. 나는 눈을 감고 말했다.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적어도 우리가 뒤는 봐줄게. 둘째 오빠, 강태준이 말했다. 나는 눈을 떴다. 이 세 명. 만난 지 24시간도 안 된 친오빠들을 보았다. 솔직히 신뢰라는 단어는 내게 아직 너무 사치스러웠다. 하지만 그들의 DNA는 나와 99.97% 일치했다. 이것은 박지훈의 3년간의 달콤한 말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었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뒤를 봐주세요. 하지만 칼은 제가 직접 들게요. 셋째 오빠가 어두운 차 안에서 비웃었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그 자식 뼈도 약해서 좋은 칼도 필요 없을 거야. 별장에 돌아오니 이미 새벽 1시였다. 나는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3년 동안 잤던 침대보다 4배는 더 큰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머릿속으로는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다. 박지우는 지금 미친 듯이 강씨 집안이 어떤 배경인지 조사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능력과 인맥이라면 기껏해야 내일 오전에 강태환의 자료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의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하는 것, 다른 하나는 무릎 꿇고 비는 것. 내가 그를 이해하는 바로는 두 가지 모두 할 것이다. 먼저 발악하다가 실패하면 빌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발악하기 전에 그가 뛸 수 있는 모든 방향을 막아야 한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큰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박지훈과 한세리가 정확히 언제부터 알았는지 조사해주세요. 그는 결혼 후에 알았다고 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 큰오빠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이미 조사 중이야. 현재 초기 결과로는 그들의 소셜미디어 상호작용 기록이 너희 결혼 6개월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결혼 6개월 전. 나는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즉, 그는 처음부터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선이 그의 결혼이 사기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나에게 더 유리하다. 내가 그의 돈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한세리에게는 단 1원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몸을 뒤집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은 평일이고 박지우는 8시 30분에 로펌에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로펌의 가장 큰 고객은 강씨 그룹 산하의 한 자회사였다. 내일은 재미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부엌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에 잠이 깼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셋째 오빠 강태호가 담배를 물고 문가에 쭈그려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집사님이 만둣국이랑 새우죽 해놨어. 뭐 먹을래? 둘 다요. 식욕 좋네. 그가 일어나 담배를 껐다. 아, 내 그 전 남편 아직 이혼은 안 했지. 그래, 내 그 현 남편인 패물 자식. 오늘 아침 6시 40분에 로펌에 도착했더라. 아마 밤새 못 자고 내 배경 조사했나 봐. 나는 식탁에 앉아 집사님이 건네준 죽그릇을 받았다. 조사했어요? 일부는. 강태환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았나 봐. 아마 지금쯤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을걸. 나는 죽 한 숟가락을 떠서 불어 입에 넣었다. 맛이 아주 좋았다. 지난 3년 동안 매일 아침 40분씩 일어나 박지훈에게 끓여주던 아침 식사보다 100배는 더 맛있었다. 이것은 남이 나를 위해 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오빠한테 정상적으로 회의하러 가라고 하세요. 하지만 담당 변호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라고 하세요. 이유는 박지훈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의문이 있다고 명확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의 파트너가 알아서 상상할 거예요. 셋째,
오빠가 문틀에 기대어 나를 보았다. 표정이 장난스러웠다. 너, 이 수법 꽤 음흉한데 해고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 사람이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해서 스스로 못 견디고 나가게 만드는 거잖아. 음흉한 게 아니라 나는 입을 닦았다. 합리적인 사업적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오빠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오전 10시. 나는 별장 서재에서 원격으로 그 회의를 방청했다. 강씨 측 대표는 가장 예의 바르고 전문적인 어조로 담당 변호사 교체를 제안했다. 회의 내내 욕설 한마디, 사적인 이야기 한마디 없었다. 그저 규정 준수 심사, 리스크 관리 기준, 장기적 협력 신뢰 등 상업 용어만 계속 강조했다. 하지만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 잠재적인 의미를 알아들었다. 박지훈의 파트너는 그 자리에서 즉시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회의 후 20분, 나는 둘째 오빠가 전달해준 로펌 내부 단체 채팅방 캡처본을 받았다. 파트너가 채팅방에 금일부로 박지훈 변호사가 맡은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내부 감사에 협조하도록 한다고 공지했다. 이것은 박지훈이 로펌에서 장식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맡을 사건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심지어 회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해고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상태. 모든 사람에게 고립되고 신문을 받으며 스스로 무너져서 알아서 굴러나가기를 기다리는 상태. 내가 구치소에 외롭게 갇혀있던 기분과 비슷할 것이다. 점심때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그 번호 배열의 규칙을 알아보았다. 박지훈이 로펌 사무실 전화로 건 것이었다. 그의 개인 휴대폰 번호는 이미 내가 차단했다. 나는 받았다. 유희야. 그의 목소리는 모래를 한 움큼 머금은 것처럼 거칠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혼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제발. 정오 12시 30분. 당신 로펌 아래층 카페. 나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다. 나는 직접 만나서 몇 가지를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그가 증거로 쓸 수 있는 말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12시 25분. 나는 그 카페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다. 셋째, 오빠가 굳이 따라오겠다며 옆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도수 없는 안경을 써서 겨우 위장했지만 187cm의 키와 그 각진 얼굴은 어디에 앉아도 인간 폭탄처럼 보였다. 박지훈은 3분 늦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정장 단추는 잘못 채워져 있었으며 머리는 손으로 수없이 쥐어뜯은 것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그가 다가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강태환 회장, 당신과 무슨 관계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역시 변호사다웠다. 친아빠예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박지훈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넌 3년 동안 날 속였어.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박지훈 씨, 그걸 속였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집안일을 숨겼고 나는 내 집안일을 숨겼어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런데 당신이 숨긴 건 뭐죠? 당신은 결혼 전부터 한셀이랑 사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처음부터 나한테 충실할 생각이 없었어요. 당신이 나랑 결혼한 건 내가 만만한 고아라서 공짜 부모로 부려먹기 좋아서였잖아요. 당신이 충분히 위로 올라가면 그때 나를 뻥 차버릴 생각이었죠. 그의 입술이 움찔거렸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말해봐요. 오늘 나를 보자고 한 진짜 이유가 뭐예요? 박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공포와 계산이 뒤섞인 것. 물에 빠진 사람이 필사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표를 찾는 모습. 너랑 조건을 하나 얘기하고 싶어. 그가 말했다. 네가 그 일들을 문제 삼지 않으면 증거 위조, 뇌물. 그게 진짜 법정까지 가면 나 감옥 가. 너도 알잖아. 나 감옥 못 가. 나는 가도 되고요.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이 나를 거기 쳐넣으려고 했을 때 단 1초라도 그녀는 감옥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침묵. 나는 웃었다. 계속해요. 당신의 조건. 나 재산 포기할게. 집, 차, 예금. 전부 다 네 거야. 한세리 쪽은 내가 처리할게. 그 애랑 깨끗하게 정리할게. 그는 마치 대사를 외우듯 빠르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마지막 4글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자고. 박지훈이 몸을 가까이 기울였다. 그의 눈에는 어떤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유이야, 내가 너한테 미안한 거 알아. 하지만 지금 너의 신분이라면, 우리가 재결합하면 나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액체가 몇 방울 튀어 그의 내민 손등에 떨어졌다. 그는 손을 움츠렸다. 박지훈 씨.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앉아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방금 우리 아빠의 재산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입을 벌려 변명하려 했지만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긁을 수 있는 신용카드? 3일 전에는 나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더니 이제 내 뒤에 사람이 있는 걸 아니 돌아온 풀을 먹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들어요. 나는 일어나 가방을 집었다. 이혼 합의서는 내 변호사가 당신한테 보낼 거예요. 재산 포기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증거 위조와 뇌물 사건에 대해서 나는 아직 고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료는 이미 내 변호사 손에 있어요. 그게 거기에 얼마나 머물지는 당신의 앞으로의 행동에 달려 있어요.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만약 당신이 순순히 서명하고 아무런 꼼수도 부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자료들이 영원히 서랍 속에 머물게 할지 고려해 볼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또 한 번 딴 생각을 품는다면 나는 카페 문을 열고 뒤를 돌아 그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다음엔 구치소에 앉아있을 사람이 당신이 될 거예요. 문이 내 뒤에서 닫혔다. 셋째, 오빠가 옆 테이블에서 일어나 따라 나왔다. 장식용 안경을 벗으며 비웃었다. 다시 시작하자고? 저 자식 낯짝이 성벽보다 두껍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박지훈을 알았다. 그의 방금 그 말은 구걸이 아니었다. 탐색이었다. 그는 내 한계가 어디인지 시험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아직 얼마나 조작할 공간이 남았는지 계산하고 있었다.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은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지 않는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고 울 것이다. 박지훈은 울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건 끝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다른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차에 올라 셋째 오빠에게 말했다. 한세리의 동향을 감시해주세요. 박지훈은 지금 궁지에 몰렸어요. 그는 한세리를 방패로 내세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둘이 손을 잡고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어요. 감시하고 있어. 셋째, 오빠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어젯밤부터 사람 붙여놨어. 한세리가 오늘 오전에 은행에 가서 현금 2억 원을 인출했어.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더라고. 어떤 변호사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래서 한세리가 박지훈을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이건 재미있어졌다. 개싸움의 막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랐다. 박지훈이 내 집을 한세리에게 넘겨줬고 한세리는 이제 그 집을 담보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만약 그녀가 나보다 먼저 박지훈을 공격한다면
이혼전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이다. 그냥 내버려둬요. 내가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물고 늘어지면 어떡해? 그럴 배짱 없어요. 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았다. 그 여자, 사람 죽인 사건이 아직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녀의 유일한 보호막은 박지훈이 만들어준 그 위조 증거예요. 만약 그녀가 박지훈과 사이가 틀어지면 그 위조 증거가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셋째 오빠가 생각하더니 웃었다. 그럼 박지훈이 한세리의 인질이 된 셈이네. 둘이 묶여서 누가 먼저 배신하면 먼저 죽는 거군. 맞아요. 하지만 그들을 더 세게 압박할수록 그들이 뭉칠 가능성도 커져요. 그래서 분열시켜야 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한세리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었다. 나는 그녀를 차단하지 않았다.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남겨두었다. 내가 나설 필요도 없어요. 박지훈에게 한세리가 변호사를 찾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면 돼요. 어떻게 알릴 건데? 익명으로요. 내가 말했다. 그는 변호사예요. 사소한 단서에서 진실을 추리하는데 능숙하죠. 그에게 모호한 암시만 주면 그는 알아서 찾아낼 거예요. 평생 그를 속여온 나보다 더 빨리. 셋째 오빠가 고개를 저으며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다. 너 진짜 머리가 채보다 구멍이 더 많구나. 오후 3시. 나는 둘째 오빠를 통해 관련 없는 제3자 번호로 박지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단 6글자였다. 한세리, 왕 변호사. 마침표도 없었지만 충분했다. 박지훈의 성격상 그는 반드시 왕 변호사가 누구인지, 한세리가 왜 그를 찾아갔는지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백월광, 그를 위해 아내를 감옥에 보내려고까지 했던 그의 진정한 사랑이 칼을 갈고 자신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접착제로도 붙일 수 없다. 나는 서재에서 기다렸다. 스스로 차를 한 주 전자 우려 마셨다. 역시나 저녁 7시 23분 박지훈과 한세리의 말다툼 소리가 감시 화면을 통해 들려왔다. 둘째 오빠가 이전에 박지훈의 차에 추적기를 달아놓았고 외부 인원의 보고와 결합하여 나는 거의 실시간으로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다. 박지훈은 한세리에게 왜 자신 몰래 변호사를 찾았냐고 따졌다. 한세리는 울면서 무섭다고, 박지훈이 죄를 벗기 위해 자신을 내놓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심하게 싸웠고 결국 한세리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박지훈은 혼자 차에 앉아 핸들을 3번 내리쳤다. 나는 감시 화면을 끄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좋다. 첫 번째 균열은 이미 벌어졌다.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커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다음 단계는 이혼 문제를 정식으로 의제로 올리는 것이다. 내일 나는 큰오빠가 붙여준 변호사팀과 함께 정식으로 박지훈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합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 이혼. 나는 법정이 그의 과실을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 결혼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흑백으로 명확히 기록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그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던 새벽들을 위해 김영자가 나를 욕할 때마다, 내가 참으며 반박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위해 그가 밤늦게까지 야근할 때마다, 내가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다가 잠들었던 밤들을 위해 그 날들은 헛되이 지나갈 수 없다. 그 억울함은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없다. 그것들은 종이 위에 글자가 되고 사건 기록 속의 기록이 되고 판결문의 조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페이지를 넘기고 영원히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혼 소송장을 제출한 날 아침, 나는 별장 정원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집사님은 계란 프라이와 아보카도 토스트를 만들어주셨다. 셋째 오빠는 맞은편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헉소리를 내며 고개를 들었다.
네, 그전 시어머니. 아직 이혼은 안 했지. 현 시어머니. 네, 그 현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 7시에 네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 가서 난리를 쳤대. 아래층에서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네가 얼굴에 철판 깔고 돈 많은 늙은 남자를 꼬셨다고 몸 파는 년이라고 욕했대. 나는 토스트 한 입을 물었다. 그래서요? 이웃들이 신고해서 주민센터 아줌마가 말리고 갔대. 하지만 셋째 오빠가 휴대폰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입주민 단톡방에 음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욕이 꽤 험하더라고. 누가 녹화해서 동네 커뮤니티에 올렸어. 나는 다가가서 보았다. 게시물 제목은 어느 아파트 단지 미친 시어머니 길거리에서 며느리 욕설 내 막 아는 사람 폭로였다. 댓글은 이미 200개가 넘었다. 대부분은 김영자를 미친 개 같다고 욕했지만 몇몇은 비꼬는 투로 여자가 시집 온 지 3년도 안 돼서 재벌이랑 엮였으니 누가 알겠어라고 말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침 식사를 계속했다. 처리해야 할까? 셋째, 오빠가 물었다. 아니요. 그렇게 욕하는데 화 안 나? 그녀가 나를 한 번 욕할 때마다 여론은 나를 한 번 더 동정할 거예요. 이혼 소송이 열릴 때 이런 것들은 모두 상대방의 가정폭력, 인격 모독의 방증이 될 거예요. 욕하게 놔둬요. 더 심하게 욕할수록 배상금은 더 많아질 거예요. 셋째 오빠는 새로운 눈빛으로 나를 몇 초간 쳐다보았다. 너 3년 동안 변호사 아내 노릇한 거 헛되지 않았네. 나는 웃지 않았다. 그 3년의 대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큰오빠의 변호사팀이 소송장이 박지훈의 손에 전달되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37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목록이 첨부되었다. 그의 혼전불륜 소셜미디어 기록, 지문 위조 기술감정 보고서, 구치소 직원 뇌물은행 이체 내역, 그리고 내 손목 상처의 상해 진단서까지. 37페이지. 나는 그에게 3년의 청춘을 주었고 그는 내게 37페이지의 죄증을 돌려주었다. 이 또한 공평하다면 공평한 건가? 점심때쯤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로펌 전화가 아니었다. 내가 모르는 새 번호였다. 그는 내가 받지 않을까봐 일부러 번호를 바꾼 모양이다. 나는 받았다. 강유희.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다. 이틀 전 카페에서의 그 나약하고 애원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소송을 걸겠다고? 그래, 네가 돈 많은 오빠 몇 명 있다고 해서 법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휴대폰을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우고 손을 들어 큰오빠가 방금 보낸 사건 진행 파일을 넘겼다.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네, 그 증거들 절반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야. 그 녹음, 면회실 녹음 장치가 꺼진 상황에서 네가 사적으로 녹음 장치를 소지한 건 사생활 침해야. 변호사, 내가 당신한테 법률 지식 배우는 건가요?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내 변호사는 당신보다 50배는 비싸요. 이런 건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파일 한 페이지를 넘겼다. 이 전화 건 게 나랑 증거 합법성 토론하려고 한 거예요? 이 전화는 너한테 알려주려고 한 거야.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목소리에는 막다른 길에 몰린 듯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전쟁을 시작하고 싶다면 끝까지 가주지. 내 뒤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 손에도 패가 있어. 무슨 패요? 너랑 내 그 소위 오빠라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게 친족 관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다른 건 아니고 DNA 보고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너무 많아. 내가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금만 유도하면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의 목소리가 음침해졌다. 명예라는 건 세우는 것보다 무너뜨리는 게 훨씬 쉬워. 잘 생각해봐. 내 그강 회장님 아버지는 사업가잖아. 사업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추문. 나는 3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다시 귀에 댔다. 계속 말해요. 내 말은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거야. 네가 그 증거들 파기하면 내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할게. 전에 말했던 재산 포기는 아직 유효한가요? 유효해. 그는 이를 악물었다. 집, 차, 예금 다 줄게. 하지만 넌 반드시 증거를 전부 나한테 넘겨야 해. 그리고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고. 비밀 유지 계약서? 뭘 비밀로 하는 건데요? 모든 일. 한세리 일 포함해서. 그랬구나.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한세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아니, 그는 한세리에게 역공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만약 한세리의 뺑소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그는 공범으로서 증거를 위조한 죄로 한세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묶여 있었다. 한 밧줄에 묶인 두 마리 메뚜기.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셋째, 오빠가 거실 쪽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뭐래? 여론으로 나를 위협하겠대요. 인터넷에 헛소문을 퍼뜨리겠다고요. 셋째, 오빠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다. 어디 해보라지. 하지 마세요. 나는 그가 막 전화기를 들려는 손을 제지했다. 그가 더 궁지에 몰려 발악할수록 좋아요. 그가 아직 자신에게 패가 있다고, 나를 물어뜯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둬요. 그래야 그가 이혼 합의서에 순순히 서명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가 그 서명을 원하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건 평화롭게 헤어지는 이혼 합의서가 아니에요. 나는 손에 든 파일을 덮었다. 나는 공개적인 판결문이 있는 법률 기록에 남는 소송 이혼을 원해요. 나는 그의 과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기를 원해요. 나는 그가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판결문에 기록되기를 원해요.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해? 법원의 판결만이 내가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침해한 행위를 소급하여 추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를 주기 때문이에요.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내 양아버지의 집을 한세리에게 넘겼어요.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해서 이건 단순한 혼인 재산 분쟁이 아니에요. 이건 사기예요. 셋째, 오빠는 몇 초간 침묵했다. 너 그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거구나. 내가 보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나 자신도 낯설 정도로 평온했다. 그가 스스로 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에게 품위 있게 퇴장할 기회를 줬어요. 카페에서. 그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위협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나는 뒤를 돌아 셋째 오빠를 보았다. 당신들이 뒤를 봐주겠다고 했죠? 그럼 한 가지만 봐주세요. 박지훈이 인터넷에 무슨 더러운 물을 뿌리든 강씨 집안의 홍보팀이 24시간 안에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 가능해. 좋아요. 그럼 그냥 두세요. 그가 가장 더러운 수법을 다 쓰게 놔둬요. 다 쓰고 나면 그에겐 더 이상 패가 없을 거예요. 오후 4시, 일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다. 박지훈은 역시나 행동에 나섰다. 익명의 계정이 서울에서 가장 큰 가십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은 어느 변호사 아내의 실체, 재벌의 빌부터 친족 관계 위조, 거액의 재산 사기였다. 글은 매우 교묘하게 쓰여 있었다. 분명 박지훈이 직접 썼거나 적어도 깊이 관여한 것이었다. 그는 소식통에 따르면, 증거에 따르면 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며 내가 부정한 수단으로 강씨 집안에 빌붙었고 소위 친자 관계라는 것이 잘 짜인 사기극일 수 있다고 암시했다. 댓글창은 1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로 가득 찼다. 믿는 사람도 있었다. 인터넷 폭력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진실은 필요 없다. 충분히 자극적인 이야기만 있으면 된다. 나는 서재에 앉아 그 댓글들을 보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다. 꽃뱀년, 재벌이 스폰서를 친딸이라고 세탁해주네. 웃기다. 저 여자 얼굴도 그냥 그런데
재벌이 뭘 보고 반했대? 10여 개의 댓글을 넘기다가 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았다. 속상해서가 아니라 우스워서였다. 3년 전 나는 박지훈에게 새벽에 공국을 끓여주던 사람이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나는 사기꾼, 투기꾼, 꽃뱀이 되어 있었다. 사람의 입은 정말 칼보다 더 날카로웠다.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봤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다. 홍보팀에서 이미 처리 중이야. 하지만 내 제안은 글을 삭제하지 말라는 거야. 왜요? 그대로 둬. 발효되게. 그리고 우리가 정식으로 변호사 서한을 보내는 거야. DNA 감정보고서 공증사본, 강씨 집안의 호적 등본, 그리고 네가 출생해서 입양될 때까지의 완전한 기록 사슬을 첨부해서 진실이 그의 뺨을 때리게 해야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큰오빠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더해졌다. 그가 인터넷에 헛소문을 퍼뜨려 내 명예를 훼손한 것. 그 자체로 권리 침해가 성립돼. 거기에 그가 이전에 저지른 증거 위조, 불법 감금까지 더하면 유희야, 이 죄명들이 합쳐지면 어떤 개념인지 알아? 나는 안다. 박지훈은 변호사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렇게 했다. 그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든 전깃줄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는 살고 싶을 뿐이다. 홍보팀은 일단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에게 48시간을 줘요. 48시간 동안 뭘 하려고? 게시물이 계속 발효되게 둬요.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박지훈이 자신의 전략이 먹혔다고,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생각하게 둬요. 그가 이겼다고 생각할수록 나중에 더 세게 넘어질 거예요. 큰오빠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너, 이 동생, 꽤 독하구나. 전화를 끊고 나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솔직히 그 댓글들이 내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꽃뱀년이라는 두 글자를 봤을 때 위가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박지훈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당황하고 급하게 해명하려 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내 반응에서 내 약점이 어디인지 판단할 것이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에게 48시간 후 그에게 진짜 여론의 압살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이틀 동안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고 별장에서 책을 읽고 밥을 먹으며 가끔 강태환과 바둑을 두었다. 강태환의 바둑은 매우 안정적이었지만 가끔 일부러 몇 수를 져주었다. 두 번째 발견했을 때 내가 그를 째려보자 그는 들킨 아이처럼 웃었다. 봐주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알았다. 알았다. 그는 입으로만 대답하고 다음 수에 또 그의 차를 내포 앞에 갖다 놓았다. 새오빠는 각자 바빴다. 큰오빠는 소송 자료를 준비하고 둘째 오빠는 강씨그룹의 분기 재무 보고서를 처리하고 셋째 오빠는 박지훈과 한세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둘째 날 밤 셋째 오빠가 내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표정이 좀 이상했다. 일이 터졌어. 그가 말했다. 나쁜 일은 아니고. 뭔데요? 한세리가 경찰에 신고했어.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신고를요? 가정폭력. 셋째. 오빠가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한세리의 얼굴이었다. 왼쪽 눈가가 시퍼렇게 멍들었고 입가에는 마른 핏자국이 있었다. 오늘 밤 8시에 박지훈이 집에 갔는데 둘이 또 왜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게시물 때문인 것 같아. 한세리는 박지훈이 일을 너무 크게 벌려서 자기도 연루될까봐 걱정했겠지. 싸우다가 박지훈이 손을 썼고 한세리가 뛰쳐나가서 경찰에 신고했어.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 정도로 손을 댈 수 있다니. 그 여자가 한세리일지라도. 그 여자 어때요? 내가 물었다.
셋째 오빠가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이런 걸 물어볼 줄은 몰랐던 것 같다. 경상 2급. 박지훈은 파출소에 가서 조서를 쓰고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무슨 느낌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한때 이 남자와 한 침대에서 잤다. 그의 팔을 베고 잠들 때 무섭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원래 폭력은 그의 몸 안에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전에는 그의 창끝이 나를 향하지 않았을 뿐이다. 아니, 이전에는 내가 너무 순종적이어서 그가 폭력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 일이 우리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 내가 물었다. 미치지. 셋째 오빠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좋은 영향으로. 그가 제3자를 폭행한 사실이 확정되면 법정은 그를 폭력 성향이 있다고 판단할 거야. 내게 한 짓과 결합하면 판사는 그의 인품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거야. 한세리가 배신할까요? 이미 배신했어. 셋째 오빠가 비웃었다. 오늘 밤 파출소에서 조서 쓸 때 자기가 뺑소니 사건에 대해 자진해서 언급했대. 박지훈에게 협박당했다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쓰라고 한 건 전부 박지훈 혼자 계획한 거라고. 그게 전부 사실은 아니잖아요. 물론 아니지. 하지만 경찰은 모르잖아. 한세리가 이렇게 배신하면 박지훈은 완전히 수세에 몰리는 거야. 나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다. 상황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변했다. 나는 원래 며칠 더 기다려서 게시물의 여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 번에 반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세리가 갑자기 배신하면서 모든 일의 리듬이 흐트러졌다. 박지훈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로펌에서 쫓겨나고 한세리에게 배신당하고 여론의 역풍을 맞고 게시물 댓글의 풍향이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의 불륜의 단서를 찾아냈고 가정폭력 전과까지 추가되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전깃줄을 잡았다. 내가 만약 박지훈이라면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까? 미칠 것이다. 진짜 완전히 경호를 강화해 주세요. 나는 셋째 오빠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저는 혼자 외출하지 않을 거예요. 셋째 오빠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가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던 사람이에요. 그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셋째 날 48시간이 지났다. 아침 9시 큰오빠의 변호사팀이 각 대형 플랫폼에 동시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DNA 친자 감정 공증 보고서, 경찰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신분증명서, 강씨 집안의 호적편, 그리고 당시 유괴 사건의 형사 입건 문서까지 전체 증거 사슬이 첨부되었다. 26년 전 강씨 집안의 막내딸이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된 사건. 이것은 실제 있었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성명서의 마지막은 4글자로 끝났다. 사실 승어 웅변. 사실은 웅변보다 강하다. 불필요한 설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다. 그저 증거를 나란히 늘어놓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게 했다. 게시물 아래의 댓글창은 2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 헐, 진짜 납치된 아이였어? 앞에서 꽃뱀이라고 욕하던 사람들 나와서 사과 안 하냐? 그럼 그 변호사 남편이 진짜 개쓰레기네. 친아내 감옥 보내고 내연녀 죄 덮어주려 하고. 이런 인간 법은 왜 사형 안 시키냐? 강씨 집안 성명서 너무 절제했네. 나 같으면 그 박지훈이란 놈 발가벗겨서 성벽에 매달았을 텐데. 2시간 만에 박지훈 증거 위조, 아내 감옥행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3위 안에 올랐다. 우리가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 순수한 자연 트래픽이었다.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를 유발하며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 욕을 하고 공유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나를 욕하던 여론이 박지훈을 욕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통쾌하다기보다는 먼지가 가라앉은 듯한 공허함이 더 컸다. 마치 어두운 방에 아주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모든 창문을 열어젖힌 것 같았다.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잠시 적응이 되지 않았다. 점심때쯤 박지훈의 전화가 또 왔다. 이번에는 새 번호도 아니었다. 직접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걸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7번이나 연속으로 걸었다.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강유희, 도대체 뭘 원해? 내가 죽기를 바래?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 나는 그가 살기를 바랐다. 그가 직접 만든 결과 속에서 잘 살기를. 매일매일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망쳤는지 알면서 그것은 죽음보다 더 괴로울 것이다. 오후 2시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희야, 법원에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어. 가정폭력 전과와 증거 위조 형사 조사가 먼저 진행 중이라 법원에서 신속 심리에 동의했어. 개정일은 다음 주 수요일로 정해졌어. 그렇게 빨리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적어도 한 달은 기다려야 해. 하지만 박지훈의 상황은 특수해. 그는 현재 보석 상태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법원은 혼인관계와 재산 귀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큰오빠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한세리 쪽 검찰이 뺑소니 사건 조사를 시작했어. 그녀의 이전 진술은 책임을 모두 박지훈에게 떠넘겼지만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는 기술적인 수단으로 검증할 수 있어. 운전 습관, 좌석 위치, 백미러 각도 같은 것들은 속일 수 없거든. 즉, 한세리도 피할 수 없다는 거네요. 피할 수 없어. 기껏해야 자수해서 감형을 받는 정도겠지. 하지만 뺑소니 사망 사고는 자수해도 그건 그녀의 일이죠. 내가 말했다. 저와는 상관없어요. 큰오빠는 응하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기 전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희야, 너 며칠 동안 힘들었지? 다음 주 재판 전까지 푹 쉬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나는 네 하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소파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마침내 누군가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3년 동안 나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졌다. 시어머니의 구박도, 남편의 냉대도,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도 혼자서. 아무도 우리가 있잖아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몸을 뒤집어 소파 쿠션에 얼굴을 묻었다. 30초 동안 약해지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일어나서 눈가를 닫고 휴대폰을 들어 큰오빠가 보낸 재판 준비 자료를 펼쳤다. 5일 남았다. 5일 후 법정에서 나는 직접 원고석에 앉아 박지훈의 모든 거짓말이 한 겹씩 벗겨지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악몽은 정말로 끝날 것이다. 그 후 5일 동안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물밑에서는 압류가 흘렀다. 박지훈은 이 5일 동안 3가지 일을 했다. 첫째, 그는 역전승으로 유명한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셋째, 오빠가 알아본 바로는 그가 가진 마지막 투자용 아파트를 팔아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했다고 한다. 둘째, 그는 김영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혼인 기간 동안 외도가 있었다고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김영자는 이전에 커뮤니티에서 신상이 털리고 내가 구치소에서 뺨을 맞은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지금은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신세라 더 이상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셋째, 그는 내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이메일로 온 편지는 거의 영자에 달했다. 온통 추억 이야기였다. 이메일로 온 편지는 우리가 연애할 때의 좋았던 기억들, 신혼 첫날 내가 흰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모습, 내가 처음으로 돼지갈비찜을 하다가 태웠을 때 그가 웃으며 탄 부분을 전부 먹어주었던 일까지.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희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을게. 하지만 직접 사과할 기회를 줘.
만약 네가 아직 그 시절 너를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다면 다음 주 수요일 법정에서 만나자. 나는 이메일을 다 읽고 큰오빠에게 전달했다. 한 줄의 말을 덧붙여서 이 편지에 법적인 함정이 있나요? 큰오빠는 10분 후에 답장했다. 직접적인 법적 함정은 없어. 하지만 그는 재판 전에 감성팔이로 네 심리 상태를 흔들어서 법정에서 네가 확고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하려는 거야. 전형적인 변호사의 심리전이지. 나는 이메일을 삭제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내가 냉혈한이라서가 아니었다. 그 편지에 묘사된 아름다운 추억들을 나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모든 다정함 뒤에 나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람의 다정함은 그 자체로 더 잔인한 폭력이라는 것을. 그것은 상처받을 때마다 내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아니, 결코 아니었다. 그는 뼛속까지 썩은 사람이었다. 재판 전날 밤, 셋째 오빠는 웬일로 담배를 물지 않고 거실에 진지하게 앉아 내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돼? 그가 물었다. 조금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정상이야. 그가 일어나 탁자 위에서 무언가를 집어 내게 건넸다. 손바닥만 한 평안을 기원하는 옥장식이었다. 옥은 따뜻했고 붉은 끈으로 묶여 있었다. 엄마가 남기신 거야. 그가 말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널 찾으면 이걸 주라고 하셨어. 나는 그 옥을 받았다. 손바닥이 그 온기에 따뜻해졌다. 나는 내 친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 엄마는 네가 실종되고 5년 후에 돌아가셨어. 우울증이었지. 나는 그 옥을 꽉 쥐고 또 한 번 30초 동안 약해지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내일 입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갈 것이다. 법원 앞 계단은 총 17개였다. 나는 세어보았다. 아침 8시 45분. 나는 재단이 잘된 검은색 코트를 입고 계단 아래에 섰다. 주머니 속에 옥을 쥔 손바닥은 살짝 땀이 났다. 큰오빠는 내 왼쪽에 서서 37페이지 분량의 증거 원본이 담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셋째 오빠는 내 오른쪽에 서서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마치 언제든 달려들 준비가 된 표범 같았다. 둘째 오빠는 법원에 오지 않았다. 그는 회사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말로는 판결 결과가 나오는 순간 이쪽에서 동시자산 동결을 집행할 거야. 1분도 그에게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을 거야. 강태환도 오지 않았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아빠가 법정에 나타나면 너무 시선이 쏠려요. 어젯밤 내가 그에게 말했다. 판사에게 제가 집안 배경으로 압력을 넣는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깨끗하게 이기고 싶어요.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아빠가 집에서 밥 먹으러 돌아오길 기다릴게라고만 말했다. 지금 나는 법원 앞에 서서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가을 아침의 공기는 서늘했고 폐속으로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드는 짜릿함이 있었다. 가요. 내가 말했다. 17개의 계단을 나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 모든 걸음이 단단했다. 로비로 들어섰을 때 나는 한눈에 박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복도 끝에 서 있었고 옆에는 그가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있었다. 40대 중반의 중년 남자로 정장을 차려입고 표정은 엄숙했다. 박지훈은 5일 전보다 더 말라 있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쑥 들어갔다. 온몸이 물기를 짜낸 옷 같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본 순간 무의식적으로 등을 곧게 폈다. 허장성세. 나는 이 자세를 안다. 그는 마음속에 자신이 없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들어 실제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이게. 3년 동안 이 작은 속임수는 눈 감고도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의 곁을 지나갈 때 멈추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곁눈질로 본 그의 손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마치 나를 부르려 손을 뻗으려다 결국 다시 움츠린 것 같았다. 법정 문이 열렸다. 원고석에 앉는 순간 내 심장 박동은 마침내 평온해졌다. 올 것은 온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포하고 양측의 신원 정보를 확인했다. 내 변호사, 큰오빠가 붙여준 그분은 업계 최고의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로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빛은 수술칼처럼 날카로웠다. 일어서서 소송 청구를 진술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 해제를 판결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동시에 피고가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의 혼전 개인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부동산의 원상 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합니다. 박지훈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는 재산 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혼인 기간 동안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과실이죠? 재판장이 물었다. 원고는 자신의 실제 가족 배경을 숨겼으며 이는 사기 결혼에 해당합니다.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이것이 박지훈의 전략이었다. 네가 나를 속였다. 너는 부자다라며 역공을 취하는 것. 내 변호사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원고의 가족 배경은 혼인 효력과 무관합니다. 민법 제1051조에 열거된 혼인 무효 사유에는 가족의 경제 상황을 숨긴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피고가 사기를 주장하더라도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1년을 초과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박지훈의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피고 측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 변호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료 한 페이지를 넘겼다.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 중 일부가 피고의 혼전 축적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후 40분 동안은 양측 변호사의 공방이 이어졌다. 솔직히 박지훈이 선임한 그 변호사는 실력이 있었다. 그는 전선을 재산 세부 사항의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고 애썼다. 각종 자잘한 증거로 박지훈이 가정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예를 들어 그가 몇 번 전기세를 냈던 이체 기록, 냉장고를 한 번 샀던 영수증 등. 내 변호사는 하나하나 반박했다. 하나씩 반박될 때마다 박지훈의 얼굴은 한 겹씩 더 굳어졌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증거조사 단계에서 내 변호사는 핵심 증거를 제출했다. 첫째, 박지훈과 한세리가 혼전부터 교제했다는 소셜미디어 기록 캡처본 공증 완료. 둘째, 구치소 면회실 녹음 음성 감정 결과. 박지훈 본인으로 확인. 그가 직접 지문을 바꿨고 CCTV가 고장났다고 인정한 내용. 셋째, 박지훈이 구치소 직원에게 뇌물을 준 은행, 이체 기록 및 해당 직원이 직위 해제된 행정처분 결정서. 넷째, 위조 위임장으로 내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한 필적 감정 보고서 위임장의 서명은 내 것이 아님. 네 가지 증거가 제출되자 법정은 약 10초간 조용해졌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맞은편의 박지훈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얀 것이 아니라 회색이었다. 죽음 직전에 산소 부족의 회색. 그의 변호사가 그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속삭였다. 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또 저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일어섰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급했다. 제가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은 양측 변호사를 쳐다보고 그에게 발언을 허락했다. 박지훈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 눈. 나는 한때 그 눈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눈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복잡하고 내가 읽을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희야, 그가 나를 불렀다. 법정 기록원의 키보드 소리가 잠시 멈췄다. 인정할게.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일들 다 내가 했어. 지문도 내가 바꿨고
증거도 내가 위조했고 뇌물도 내가 줬어. 그의 변호사가 뒤에서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 위에 올려놓고 굽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박지훈은 그 손을 뿌리쳤다. 내가 그런 짓을 한 건 세리를 잃을까봐 무서워서였어. 그는 잠시 멈칫했다. 이 말이 법정에서 하기에 극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너와의 3년 결혼 생활이 전부 가짜는 아니었어. 적어도 처음에는 피고. 재판장의 목소리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그의 말을 잘랐다. 법정은 고해성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피고의 진술은 기록되었으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지훈의 입술이 움찔거렸다.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내 시선과 마주쳤다. 나는 분노도 비웃음도 고통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를 보았다. 낯선 사람을 보듯 평온하게. 그의 목을대가 격렬하게 움직였다. 결국 그는 입을 다물고 피고석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변호사는 얼굴이 철청색이 되어 서류철을 덮었다. 그 표정, 나는 너무나 잘 알았다. 이 재판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절망이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포하고 30분 후 다시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했다. 본원은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이는 혼인 중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 증거를 위조하여 원고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 원고의 혼전 개인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한 것 등을 포함한다. 원고의 소송 청구는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으므로 본원은 이를 지지한다.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강유희와 피고 박지훈의 이혼을 허가한다. 2. 혼인 중 공동재산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 4. 피고가 위조 위임장으로 원고의 혼전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등기 상태로 회복할 것을 명한다. 법봉이 떨어지는 소리는 맑고 짧았다. 그 한 번의 소리로 3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의 옥을 만지고 있었다. 상상했던 것만큼의 해방감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다. 그저 공허함. 오랫동안 썩었던 일을 뽑아낸 것 같은, 아프긴 하지만 그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히던 둔한 통증이 마침내 멈춘 느낌. 나는 일어섰다. 박지훈은 아직 피고석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이미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재의 증거 사슬로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나는 그의 곁을 지나갈 때 잠시 멈췄다. 고의는 아니었다.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내 코트 자락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유희야. 나는 그 손을 내려다 보았다. 손가락은 길고 뼈 마디가 분명했다. 3년 전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던 날, 바로 이 손이 나를 잡고 구청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옷자락을 빼냈다. 힘을 주지도 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평온하게 한 손가락 한 손가락씩. 잘 가요, 박지훈 씨. 나는 몸을 돌려 걸었다. 등 뒤에서 그의 억눌리고 부서지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물에 빠진 동물의 마지막 발버둥처럼.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법정을 나올 때 셋째 오빠가 복도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됐어? 이겼어요. 그럼 가자. 둘째 오빠 쪽에서 이미 움직였어. 셋째 오빠는 걸어가면서 둘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행해. 판결문 나왔어. 응, 전부 동결해. 그 변호사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해. 우리는 법원 문을 나섰다. 햇빛이 들어올 때보다 더 강렬했다. 나는 계단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17개의 계단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저 아래에는 셋째 오빠의 차가 서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태환이 보낸 메시지였다. 끝났니? 끝났어요. 내가 답장했다.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집사님이 어제 네가 먹고 싶다던 돼지갈비찜 해놨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웃었다. 셋째, 오빠가 옆에서 재촉했다. 안 가? 서서 뭐해? 가요? 나는 발걸음을 옮겨 내려갔다. 올 때보다 모든 걸음이 가벼웠다. 내 뒤에 재벌 아빠와 3명의 대단한 오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물론 그것이 일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긴 했지만 내가 마침내 3년 동안 억눌렀던 그 돌을 내려놓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참지 않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더 이상 이 가정을 위해 라는 핑계로 그 불합리한 고통을 합리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가 출발할 때 셋째 오빠가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았다. 울었냐? 안 울었는데요.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다. 아, 조금 젖었네. 추. 셋째. 오빠가 휴지 상자를 뒷좌석으로 던졌다. 울 거면 빨리 울고 집에 가. 할아버지가 보면 또 마음 아파서 한참 난리실 거야. 그때 되면 또 우리 붙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막내가 기뻐할까 회의 시작한다고. 저번에 3시간 동안 회의에서 나 엉덩이 썩는 줄 알았어. 나는 휴지 상자를 받아 한 장을 뽑아 얼굴에 대고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사님은 이미 음식을 차려놓으셨다. 강태환은 식탁 주빈석에 앉아있다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먼저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았다. 상처도 없고 눈물 자국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웃으며 내 옆에 의자를 빼주었다. 앉아라. 찜 한번 먹어봐. 나는 앉아서 한 입 먹었다. 갈비는 약한 불에 4시간 동안 푹 끓여 부드러웠다. 국물은 우유처럼 뽀얗고 위에는 구기자 몇 알이 떠 있었다. 내가 3년 동안 박지훈에게 끓여준 어떤 공국보다도 맛있었다. 맛있니? 강태환이 물었다. 맛있어요. 그럼 매일 해줄게. 둘째 오빠가 서재에서 나와 식탁 옆에 앉았다. 손에는 아직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그가 페이지를 넘겨 내게 보여주었다. 박지훈 명의의 자산은 전부 동결됐어. 그는 지금 변호사 비용 잔금도 못 내. 그의 로펌은 오늘 오후에 정식으로 그에게 파트너 관계 해지를 통보했어. 이유는 심각한 직업 윤리 위반으로 로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거야. 둘째, 오빠가 안경을 고쳤었다. 그리고 검찰 쪽 형사조사도 진행 중이야. 그가 증거 위조, 공무원 뇌물수수, 이 2가지 혐의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양형기간은 대략 3, 7년 정도 될 거야. 3, 7년. 그가 처음에 나를 보내려 했던 햇수와 비슷했다. 한세리는요? 뺑소니 사망사고, 자수한 정상이 있더라도 5년 이상이야. 둘째 오빠가 태블릿을 덮었다. 너랑은 상관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나와는 상관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혼자 정원의 그네에 앉아 흔들렸다. 10월의 바람은 조금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하게 몸에 내려쬐어 기묘한 균형을 이루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나는 들어서 보니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강유희 씨, 저는 박지훈의 어머니 김영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지훈이가 3년 동안 당신 남편 노릇 한정을 봐서라도 그를 도와주세요. 그는 감옥에 갈 수 없어요. 그는 제 유일한 아들이에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뒤에는 긴 음성 메시지가 줄줄이 와 있었다. 나는 듣지 않았다. 그 문자를 몇 초간 쳐다보다가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냉정해서가 아니었다. 이 여자가 구치소에서 내 뺨을 때릴 때, 나를 남자 잡아먹을 년이라고 부를 때, 아래층에서 목청껏 나를 욕할 때, 그녀는 오늘날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나는 휴대폰을 옆에 두고 계속 그네를 탔다. 셋째, 오빠가 어느새 다가와 정원 울타리에 기대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무슨 생각해? 앞으로 뭘 할지 생각해요. 뭘 해? 그가 연기를 내뿜었다. 넌 강씨 집안 사람이잖아.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 세계 일주, 투자. 아니면 할아버지 회사 와서 도와주던가. 일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셋째, 오빠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는 원래 재무관리를 전공했어요. 박지훈과 결혼하고 나서 그만두고 3년 동안 주부로 살았어요. 나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며 말했다. 다시 일하고 싶어요. 아빠나 오빠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요. 셋째, 오빠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배를 껐다. 그래, 그가 말했다. 하지만 뭐요? 하지만 네가 직장에서 어떤 개자식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나한테 말해야 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걱정 마세요. 나는 그네에서 뛰어내려 치마의 먼지를 털었다. 박지훈을 겪고 나니 보통의 직장 내 개자식들은 제 눈에 모기처럼 보여요. 셋째, 오빠가 웃었다. 이번에는 정말 기쁘게 웃었다. 나는 별장으로 돌아갔다. 거실을 지날 때 TV 뉴스 채널에서 지역 사회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 화면에 한 남자가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 각도에서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회색 정장을 알아보았다. 박지훈이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객관적이었다. 오늘 본시 검찰은 증거 위조죄,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 박모 씨에 대해 법에 따라 체포를 승인했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방으로 돌아가 코트 주머니에서 옥장식을 꺼내 침대 머리맡에 놓았다. 그 따뜻한 옥 표면을 만지며 엄마,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공기를 향해, 내가 본 적 없는 한 여인을 향해. 끝났어요. 당신 딸, 괜찮아요. 창밖은 화려한 노을이었다. 금빛빛이 커튼을 통해 바닥에 쏟아져 내렸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내 어깨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창가에 한참 서 있다가 몸을 돌려 책상으로 향했다. 노트북 컴퓨터를 열었다. 채용 사이트의 페이지가 화면에 밝게 빛났다. 나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 기혼이라는 항목을 삭제하고 경력 사항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화려한 경력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아래층에서 강태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희야, 내려와서 과일 먹어라. 둘째 오빠가 체리 사왔다. 가요. 나는 컴퓨터를 덮고 방문을 열고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아래층 거실에서는 새오빠가 체리 한 그릇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셋째 오빠가 손이 제일 빨라 한 움큼을 쥐자 둘째 오빠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쫓고 있었다. 큰 오빠는 소파에 앉아 법률 저널을 넘기며 이 소동을 못 본 척했다. 강태환은 탁자 옆에 앉아 눈가에 주름이 가득 잡히도록 웃고 있었다. 나는 계단 모퉁이에 서서 몇 초간 보다가 세 걸음을 두 걸음으로 뛰어내려가 셋째 오빠 손에서 가장 큰 체리를 빼서 입에 넣었다. 야, 그거 내가 한참 보고 있던 건데. 셋째 오빠가 항의했다. 보고만 있고 못 먹었으면 자격 없는 거죠. 나는 체리를 씹으며 웅얼거렸다. 온 가족이 웃었다.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어떤 크리스탈 샹들리에보다도 더 밝았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구도 시중들 필요 없는 순전히 나 자신만의 저녁 식사였다. 예전에 식사할 때마다 나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 모두가 반찬을 다 덜어간 후에야 젓가락을 들었다. 박지훈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김영자는 그것이 며느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식탁 중앙에 앉아 왼쪽에는 아빠, 오른쪽에는 셋째 오빠가 있고 맞은편에는 둘째 오빠가 새우를 까주고 큰 오빠는 내게 과일 주스를 따라주고 있었다. 누군가의 손안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남자의 목적 있는 호의가 아니라 가족 간의 그 서투르고 과도한 별이라도 따다 손에 쥐어주고 싶은 그런 사랑.
나는 예전에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가졌다. 그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 식사를 마치고 내가 집사님을 도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3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셋째, 오빠가 나를 부엌에서 끌어냈다. 너 또 부모 노릇하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넌 강씨 집안 공주님이야. 공주는 설거지 안 해. 공주를 몇 명이나 봤다고요. 너 하나 봤지. 그러니까 규칙은 내가 정해. 나는 그의 손에 밀려 소파에 앉혀졌고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쥐어졌다.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내일 누가 나를 면접에 데려다 줄지를 두고 새오빠가 논쟁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갑자기 지난 몇 년 동안 먹었던 고생이 그렇게까지 가치 없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생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기다리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곳으로 창밖은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구치소의 쇠창살도,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도, 시어머니의 뺨따기도, 남편의 배신도 없는 오직 나 자신과 이 방금 되찾은 가족분, 그것으로 충분했다.